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나갈 단어는 사회 2의 10단원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중에서도 첫 번째 중단원인 전 지구적 기후 변화와 해결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기후 변화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지구 온난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은 기후의 평균적인 상태가 변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럼 기후가 무엇인가? 기후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의 30년 동안의 기상 상황을 평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후도 나오고 기상 상황도 나와요. 기후, 기상 상황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상 상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날씨입니다. 날씨. 어느 한 지역에서 하루 동안 일시적인 대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아니면 뭐 해가 쨍쨍해서 기온이 높아지거나 이런 것들은 그 하루하루의 날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날씨를 30년 동안 평균한 것이 기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라는 것은 종합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은 기후의 평균적인 상태가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변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 변화가 최근에는 인문적인 원인,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만 변한다라고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연적인 원인으로도 기후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연적인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화산 활동, 태양 활동의 변화, 태양과 지구의 상대적인 위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지구의 대기를 덮고 있다면 태양이 화산재에 가로막혀서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표면까지 태양이 도달해서 있던 기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태양 활동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지구가 바뀔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태양과 지구의 상대적인 위치 변화는 태양과 지구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는데 가까워진다 하면 조금 더 더운 기후가 될 거고요. 멀어진다고 한다면 조금 더 추운 기후가 될 겁니다. 춥게 변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인 원인으로도 기후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인간의 활동이 더 부각되는 것은 이런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문적인 원인도 한번 살펴보면 화석 연료의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이제 도시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녹지 비율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사용의 증가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지구가 점점 더 더워질 수 있고요. 도시화도 마찬가지로 도시에 뭐 아스팔트가 깔리거나 아니면 건물이 지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열을 많이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된 열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기온이 점점 더워지는 것이죠. 올라가는 것이죠. 녹지비율 감소도 마찬가지로 열을 효과적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조금 더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구의 평균적인 기후, 평균적인 온도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인 원인, 인문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우리는 지구 온난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르는 것인데요. 이런 지구 평균 기온이 오르는 이유는 온실 효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실 효과로 인해서 기온이 오르는 것을 지구온난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온실 효과 중학교 2학년 과학에서 배우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면 이 온실가스라는 것이 지구에 있는 열을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을 유지시키는 것을 온실 효과라고 부르고 있죠. 자, 그림을 한번 보면 온실 효과가 없을 때 지구 모습입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그대로 지구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경우에 지구의 지표면,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표면의 온도는 영하 18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지구에 살 수 있는 이유는 자연적인 온실 효과 상태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지구에는 대기가 있고 온실가스가 있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자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런 자연적인 온실 효과는 33도 정도 되는데요. 지구 지표면 온도가 영하 18도, 온실 효과가 33도이기 때문에 이 지구 지표면 온도가 실제로는 15도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실제 지표면 온도가 15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문제는 그 온실 효과를 일으킨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에 의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이 자연적인 온실 효과보다 인간에 의해서 더 많아진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하다 보니까 이 대기권에 있는 온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온실가스가 더욱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지표 온도가 15도가 돼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인간 활동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더라. 자, 이렇게 인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활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농업이나 축산의 폐기물 같은 것들이 메테인이라는 것을 방출을 하고요. 산업 공정에서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같은 것들, 에어컨 냉매에서도 나오고요. 비료를 사용할 때도 나오고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가 나오죠. 이렇게 온실가스가 나와서 자연적인 온실 효과보다 더 많은 온실 효과를 주게 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되면 지구의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변화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극지방 아니면 우리가 만년설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굉장히 고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빙하가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볼 텐데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의 빙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빙하가 1980년대부터 2020년까지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처음에는 대륙을 완전히 뒤덮고 있던 빙하가 점점 없어져서 이제 육지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빙하가 녹으니까 바다에 물이 더 많아져서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섬나라들 아니면 해안의 고도가 낮은 저지대 지역들, 투발루라는 나라,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이 다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육지가 침수를 당하니까 우리가 살아갈 곳이 점점 더 사라지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기상이변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태풍이나 홍수, 폭설 같은 자연재해 발생 빈도 그리고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데요. 이 발생 빈도라는 것은 얼마나 더 자주 발생하는가. 그래서 이 자연재해가 과거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더 강하게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이제 가뭄이나 사막화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마찬가지로 인간이 살아갈 지역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런 피해에 벗어날 수가 없는데 여름철에 굉장히 고온 현상이 일어나면서 열대야도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온대 기후에서 열대 기후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생태계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수온이 상승하니까 물고기들이 이제 자기한테 맞는 수온을 따라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가 그 지역에 계속 살고 있으면 수온이 올라갈 때 그 수온에 적응하지 못해서 죽거나 아니면 자기가 적응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서식지를 이동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산호초가 이제 죽어가면서 이제 흰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런 걸 백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산호초가 불과 1, 2년 만에 다 죽어서
원래는 아름다운 색깔을 내고 있던 산호초가 다 하얗게 변해버린다.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식물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고산식물이라고 하면 높은 산에서 사는 식물입니다. 이 높은 산에서 사는 식물인데 이 높은 산의 온도도 점점 더 올라가니까 점점 더 이 고산식물의 분포가 고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이 고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제 산을 끝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고산식물의 분포 범위가 줄어들 수가 있고요. 우리가 키우는 농작물들도 알맞은 기후가 있는데 이런 기후가 바뀌면 재배 범위가 당연히 변경이 될 수 있겠죠. 그거 외에도 이제 동물들 서식지가 변화하면서 동물들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멸종 위기종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열대 지역에서 발생하던 질병이 이제 다른 지역에도 온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 지역으로까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세계의 기상과 기후는 변할 수 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자연재해 발생 빈도, 자연재해 발생 피해 정도가 점점 더 커질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변화가 있는데 우리나라 인삼 재배지가 점점 더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기온이 높아지니까 인삼을 재배하기에 적절한 기온이 될 수가 없으니까 면적이 점점 감소하고요. 면적이 감소하니까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지만 공급이 감소하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게 되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봄꽃 귀화 시기도 점점 빨라집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겨울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죠. 혹독한 겨울, 짧은 겨울과 봄 그리고 긴 여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봄의 꽃을 즐기는 축제 일정 같은 것들의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변화는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의 주산지, 그래서 그것들이 많이 나는 지역들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북쪽으로 옮겨가더라. 제주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귤이 이제 제주도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까지 올라와서도 귤을 재배할 수 있더라. 사과하면 영천, 대구였는데 이제 점점 더 올라가서 강원도까지 올라갔더라. 이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많이 기르고 있는 상품 작물들의 재배 가능 지역이 점점 더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에서 잡히는 물고기들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서는 특히나 우리가 울릉도 독도가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종, 그러니까 차가운 물에서 사는 물고기와 따뜻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가 둘 다 잡혀서 황금어장이다 라고 불리기 때문에 독도 울릉도 주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점점 더 기온이 높아지면서 바닷물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이제 독도 주변에서는 난류성 어종만 잡히는 그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에서 사는 친구들이 잡을 수가 없다. 점점 더 어획량이 감소하고 난류성 어종,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들을 점점 더 많이 잡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리우 협약이었습니다.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린 협약으로 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고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최초의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1992년부터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서로 모여서 온실가스를 줄여보자라고 한 것이죠. 자, 이 리우 협약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기 시작한 게 교토 의정서입니다. 일본의 교토에서 채택되어서 교토 의정서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얼마만큼 하자라는 목표를 최초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교토의정서가 종료가 되고 이제 파리에서 다시 협정이 일어났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이 되었고요. 2020년에 교토의정서가 종료되는데 이 종료되고 나서는 그럼 온실가스를 마음대로 써도 되나? 라는 생각에 다시 파리에 모여서 협정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적용되는 것은 파리협정, 2020년까지는 교토의정서가 적용이 돼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조금 비교를 해보면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일단 적용 시기는 교토의정서는 2020년까지, 파리협정은 그 교토의정서 만료 이후에 새롭게 다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자 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참여 국가인데 교토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선진국 37개국 그리고 유럽연합이 참가를 했다면 파리협정에서는 거의 지구 대부분에 있는 국가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도 포함이 돼서 198개국이 파리협정에서 맺은 그 협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표도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금 줄이자 정도였다면 파리협정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줄이자라는 겁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빠르게 높아진다 라고 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그만큼 더 줄여야 된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도 물론 파리협정에 들어가 있지만 지구 온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천천히 높아지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파리협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전 세계적인 노력이 반드시 잘 이행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계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이해관계,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관계인데 이런 관계들 아니면 산업 구조, 기술 수준 이런 것들이 달라서 전체적인 국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산업이 빠져나가고 3차 산업이 주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이런 3차 산업에서는 2차 산업보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산업을 받아들여서 공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온실가스 배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들이 주도를 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 개도국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온실가스 배출은 선진국이 다 해놓고 이제 우리가 개발을 좀 하려고 하니까 선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하지 마라 라고 말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점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딱 정해놨지만 이것을 굳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국가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EU에서 그린 텍소노미라고 해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으로 들어올 때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간접적인 제재를 하고 있지만 강제적으로 그 국가에 너 그렇게 온실가스 배출 많이 하지 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 이런 점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게 어렵게 만드는 이런 한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협약들이 나왔는데요. 학습지를 보시면 그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존층 같은 경우에는 태양에서부터 들어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자외선을 막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좀 나쁜 자외선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쁜 영향을 주는 자외선, 좋은 영향을 주는 자외선도 물론 있는데 이런 자외선은 통과시키고 나쁜 영향을 주는 자외선만 막아주고 있었는데 오존층이 없어지니까 나쁜 영향을 주는 자외선이 지구의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나쁜 자외선들이 인간은 물론
동물, 식물한테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 지구의 생태계가 많이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들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자라고 한 것이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자, 두 번째 협약은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된 것으로 이제 폐기물이 발생을 할 때 이 유해한 폐기물들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그냥 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유해 폐기물들을 버리지 말자. 그리고 유해 폐기물을 최대한 줄여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젤 협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사막화가 심각해지니까 이런 사막화를 조금 방지해보자 라고 하면서 나온 것으로 UN 사막화 방지 협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92년에 리우에서 열린 우리가 리우 협약을 봤었죠. 이 리우 협약에서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으니까 그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어 보자 해서 1997년에 교토에서 일어난 교토의정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습지를 보호하는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 습지가 자연 상태에서 정수의 필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 마찬가지고요. 그냥 호수 같은 습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정화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화작용을 하는데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습지를 우리가 보호해보자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람사르 협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협약들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 차이가 있다고 했죠. 자,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온도가 높아지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은 감축을 많이 해야 된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선진국은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했는데 왜 우리한테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냐 라고 말하는 게 이 두 국가의 입장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국가적인 전 지구적인 차원이 아니라도 이 국가적인 노력, 뭐 비정부 기구 활동에서도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국가적인 노력으로는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거나 녹색 성장 정책을 펼치거나 뭐 탄소 성적 표지 제도라고 해서 이거를 제도화를 시키는 것이죠. 제품에다가 이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탄소가 얼마나 배출됐는가를 적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품을 살 때 그 탄소 표지를 보고 탄소가 많이 배출된 상품이다. 그러면 우리가 좀 사는 것을 꺼릴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인데요. 이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각 회사마다 뭐 2톤씩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회사가 2톤보다 더 많이 줄였다. 1톤만 배출했다. 그러면 1톤의 여유 용량이 있으니까 이거를 다른 회사에 파는 것이죠. 그런 것이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자, 비정부 기구 활동으로는 뭐 주민들의 환경 의식을 개선하거나 계속 광고를 계속하거나 정부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한테 계속 압박을 하는 것이죠. 정치 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자원을 재활용해야 된다. 뭐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